네, 반갑습니다. 이재식국어학원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입시소장입니다. 오늘은 대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달 이제 16일에 아까 보험자님께서 얘기했듯이 16일에는 부천 지역 그리고 30일에는 부평 지역 아이들 학교 지망과 관련해서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 예정돼 있고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3 아이들이 몇 학년도 입시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29학년도 입시생이에요. 그런데 2029학년도와 관련해서 현재 발표된 것은 28학년도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것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은 확정이 됐죠. 지금 고1도 교육과정 확정됐고요. 또 하나는 대입 개편안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이다 확정이 됐죠. 이제 하나가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결국을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형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지금 고1 학생들과 관련한 대입 전형은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발표가 돼요. 근데 내년 5월에 발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29학년도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 설명에는요 이렇게 대학 입시의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형 요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요소를 잘 이해하면은요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내신은 좋은데 생기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학생은 성적에 비해서 생기부 활동을 동아리라든가 세특이 또 훌륭할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 내신 대비 또 독해력이나 또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논술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전형을 잘 선택하면 실제로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시라는 건 정보 싸움이고요. 이 정보를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27학년도인데 이 학생들까지는 전형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28학년도도 일부는 공개가 돼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지 그걸 예측해 볼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3 학생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 6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대입 정책이라는 게 입시 정책이 막 수시로 막 바뀌는 것 같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막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법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4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원래 바꾸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의대를 증원했잖아요. 또 의대 증원을 또 취소해버렸죠. 자, 이렇게 정책이 법을 좀 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입시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3 2월 벌써 지났네요. 그죠? 지금 중3 2월 지났잖아요. 대입 기본 정책은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잘 들은 게 없죠. 29학년도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입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8학년도 지금 고1 학생과 지금 중3 학생들의 대입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이제 10월에 발표했던 그 대입 개편안, 수능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입학을 해서 내년에 8월이 되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대입 전형 기본 사항까지도 사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여기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다면 언론에서 먼저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입 전형에 어떤 게 있죠? 크게 보면 모집 시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수시가 있고요. 하나는 정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수시를 정시와 시기를 일치시킬 가능성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써서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부터 면접은 수능보다 먼저 보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수능 이제 11월에 있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수시 이제 합격 발표가 나고 그다음 정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아이들의 입시를 수시와 정시를 일치시켜서 좀 더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시가 너무 일찍 치러져 버리면 아이들이 어때요? 실제로 정시까지 이미 합격된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런 거 논의 사항에 불과하고요. 또는 수능을 몇 번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예, 2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능을. 그래서 잘 본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말은 많지만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적성고사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적성고사가 어떻죠?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성고사가 폐지됐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학부모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체크를 하실 거면 여기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중앙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중앙대학교가 2029학년도에 전체 학생을 몇 명 모집하겠다. 수시로 몇 명 모집하고 정시로 몇 명을 모집할 건데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은 몇 명, 생계부로 뽑는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실기, 그리고 수능 전형 이렇게 해서 각 전형별로 몇 명을 뽑을 건데 예를 들어 내신으로 뽑을 때는 우리 대학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는 반영을 하지만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겠다. 음악, 미술, 체육, 기가, 정보 이런 과목은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은 주요 과목 말고도 우리가 흔히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요. 기술과정 정보도 있는데 이런 과목을 전부 반영할 거야 라고 발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서 입시에 필요한 정보의 거의 99%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거의 다 발표가 끝나요. 이때쯤이면. 예.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이 내년 5월에 이제 4월, 그러니까 5월 초에 공개가 돼요. 4월 말까지 발표가 되면 대교협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정보를 다 수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 요강은 뭐냐면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4월부터 5월 초까지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때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일부 모집 인원이 바뀌거나 또는 전형 방식이 좀 바뀌거나 수능 최저가 예를 들어 2합 5였는데 2합 6으로 바꾼다거나 보완과 수정된 부분들만 일부 여기서 확정을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2 정도 되면은 이미 어때요?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이 큰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챙겨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적합 전형에 대해서.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수시는 왜 수시일까요? 정시는 왜 정시라고 부를까요? 예, 수시는 학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선발할 수 있어서 수시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서 일정을 공개할 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모집 단위에서 뽑는데 그 일정이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대학들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정해진 시기에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게 해놨을까요? 예, 수시로 훨씬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수시로 많이 뽑을까요? 이거는 전국 단위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은 다르잖아요.
지방의 어느 대학이든 가도 괜찮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한 2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4년제가 그 대학들의 평균을 내면 아주 차이가 커요.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8대2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정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29학년도, 28학년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울대는 이미 발표했다고 그랬죠. 서울대는 현재 정시로 학생을 40% 모집을 해요. 100명 중 40명을 수능으로 뽑아요. 그런데 28학년도부터는 30%로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줄이겠다. 그럼 당연히 상위권 대학들은 따라갈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런 걸 전형이라 불러요.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전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형들마다 학생들을 뽑는 방식이 다르겠죠. 즉 전형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전형 요소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형 요소를 조합해서 전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는 뭘로 뽑죠? 내신으로 뽑죠. 그럼 내신만으로 뽑는 대학, 내신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요. 내신은 80%, 생기부 20% 뽑는 대학이 있고요. 또는 내신으로 뽑지만 1단계에서는 내신을 뽑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학생을 가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전형 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퀴즈입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라 내신 51%에 면접 49%를 보면 무슨 전형일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요소가 50%를 과반을 넘으면 그 전형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 성적을 49%, 내신을 51%, 그럼 무슨 전형이에요? 그거 교과 전형.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논술이에요. 논술. 근데 대학들이 참 웃긴 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신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점수의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1등급 학생에게 100점, 2등급 학생에게는 99.5점, 3등급은 99.3점 이렇게 해서 5등급까지는 차이를 안 두고 내신은 기본 점수를 없애버리고 빵점부터 49점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죠? 논술이잖아요. 결국 논술에서 결정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논술 전형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대학. 그러니까 전형 이름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전형 요소가 몇 %로 비중이 결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실제로 그 전형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전형 방식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에 활용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전형 요소 중에서 교과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부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은요, 그 항목이 쭉 있잖아요.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 있어요. 혹시 1번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요. 1번 항목은 이제 인적, 학적 사항이에요. 입시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아예 반영이 안 돼요. 다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이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몰라요. 대학은. 자, 2번 항목이 뭐냐면 네, 출결이에요. 출결은 들어갑니다. 자, 3번은 수상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과고라든가 자사고에서는 활용이 되고 특목에서 외고 국제부는 또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죠. 그죠? 과고도 안 들어가요. 참. 예, 특목은 안 들어갑니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입에서는 들어갈까요?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서 6번 항목이 바로 교과예요. 교과 발달 사항인데 이 안에 내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과 발달 사항에 내신만 있을까요?
내신 성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어요? 그렇죠. 과세특이 들어갑니다. 과목별 세특이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의 과목 이수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이수해 왔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내신과 과목 이수 현황과 이제 그 학생의 활동 상황이 세특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정량 평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성적이죠. 그래서 얘는 성적으로 거의 뽑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최근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교과 전형인데 생기부에서 비교과 부분과 교과에서 아까 말한 세특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서류라는 이름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8학년도와 29학년도 학생들도 내신 100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현재는 있어요. 현재는. 자, 그리고 원래 이 면접이라는 거 있잖아요. 면접과 요 수능 최저. 면접과 수능 최저는 걸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음망.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걸러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면 단위의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한 학년에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딱히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한 학생이 유독 공부를 적정하게 합니다. 그럼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럭저럭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럼 도시에서 아주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해서 확보한 아이보다 이 학생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럼 내신 100으로 뽑으면 누가 합격해요? 얘가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걸러내려면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직접 불러다가 물어보겠다.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럼 면접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수능 성적을 보겠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수능이 약해요. 수능이. 그래서 원래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로 학생들을 걸러내고 면접은 원래 안 봐요. 면접은 잘 안 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점점 중하위권에서 교과 전형 중하위권에서 있었던 면접이 점차 중위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신 변별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약해졌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약해졌으니까 아마 내신을 신뢰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대학들은. 그렇다면 대학들도 고민을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시했던 최저를 더 높이든가 아니면 면접을 추가하든가 아마 이런 방식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요게 올해 2026학년도 올해 이제 수능 볼 학생들, 현재 고3들과 관련한 교과 전형이에요. 대학별로. 자, 그러면 내신을 보면 어떤 대학은 어때요? 전교과라고 돼 있죠. 자, 어머님들 교과와 과목의 차이가 뭘까요? 수학은 교과예요. 교과, 국어 교과, 영어 교과예요. 그럼 수학 안에 우리 확률과 통계도 있고요. 대수, 미적분 이런 거 있죠. 그게 과목이에요. 과목. 근데 얘가 전 교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엔 교양 교과, 기술 가정 교과, 제2 외국어 교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비중은 다르겠죠. 주요 과목의 비중이 크고 나머지 기타 과목들은 반영의 가중값이 적겠지만 어쨌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최상위권 대학이죠. 여기 무슨 대학이 없죠? 서울대가 없죠. 서울대는 교과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예, 서울대는 교과가 없는 대학이에요.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어쨌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전교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 외적인 과목도 다 챙겨야 돼요. 상위권을 가려면. 그런데 이제 한양대나 이대, 경희대로 내려오면 그러면 그 과목들을 빼주고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는 국영수, 사과, 한이 뭐죠? 한국사예요. 한국사까지. 중앙대는 한국사를 빼줘요. 자,
근데 이거는 현재 고3 기준이에요. 현재 고3 기준. 그럼 이런 정보를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2. 예. 고2. 예. 고2가 돼야 이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홍익대가 되게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상위 15개를 항상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대학과 그 대학 이하는 달라지기도 완전히요. 그러면은 정시 비율이 특히 그런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에서 이렇게 외우잖아 아이들.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건, 동, 홍, 숙에서 끝나요. 그럼 거기가 딱 15개 대학 끊기는 건데 이 홍익대부터는 계열별로 과목을 너 인문계야? 과학 빼줄게. 너는 자연계야? 공대야? 그럼 너 사회한국사 빼줄게. 자, 이런 대학이 홍대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홍대 이상부터는 계열에 상관없이 사회, 한국사, 과학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 특이한 대학들 있죠. 자, 요거는 9등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내신이 4등급 대 중반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6등급이 되면 일단 수도권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일찍 찾아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4등급 대 중반이지만 네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게 뭐냐면 버릴 과목 버리고 한두 과목을 잡아라. 그러니까 교과 얘기하는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과목. 예를 들어서 5등급을 쭉 찍는 것보다는 7, 8등급이 나오더라도 3등급짜리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학들은 전체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에 성적이 좋은 과목만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성적을 산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갈수록 버릴 과목이 없어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확실히 버려야 오히려 입시에서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부터 한번 볼게요. 연세대, 서강대, 이대, 중앙대, 외대. 이 대학들은 뭐로만 뽑는 거죠? 교과. 여기서 교과가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는 대학이에요. 내신만으로. 근데 여기 보면 고려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 자, 이 대학들은 여기에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질 않는다. 이 대학은 생기부도 함께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 대학들이 점차 이 파란색 대학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은 내신이 5등급제잖아요. 그죠? 제가 입결 라인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일반고 기준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9등급제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제가 한 5년 동안 이 부천, 부평 지역 전체 통틀어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서울대를 간 일반고 학생은 1.8이었어요. 자, 1.8이면 이 학생이 전교 2등 안에 못 들죠. 그러면 서울대 추천서를 못 받아요. 학교당 2장이거든요. 그럼 추천서를 못 받으면 이 학생은 일반 전형을 써야 돼요. 지역 균형 못 쓰고. 그럼 일반 전형은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과고, 특목, 자사고 애들랑 함께 경쟁하는 게 일반 전형이에요. 그걸 뚫어낸 거죠. 상당히 어려운 면접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이 있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내신이 서울대는 1.2에서 9등급제에서 1.2에서 1.3까지 그 다음에 연대 고대는 한 1.45에서 1.5까지가 거의 대부분 합격이 가능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5등급제로 보니까 그게 어디냐? 1.1이에요. 1.1. 그럼 1.1이 나오려면 5등급제에서 어떤 성적을 받아야 되죠? 1, 1, 1, 1, 1, 2. 1, 1, 1, 1, 1, 1,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저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수학선생님께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했더니 9등급제에서 전국에 한 1,600개 정도의 아마 일반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학교에서 내신 5월 1등급 전 과목 1등급 학생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산했더니 한 150명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럼 9등급제에서 그럼 5등급제로 바뀌면 5월 1등급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까? 한 학교에 2명 정도 나온대요. 2~3명. 많으면 3명, 적으면 2명.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3,000명, 4,000명 넘고 실제로 어떤 선생님께서는 통계학을 전공하시는 분께서는 8,000명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의대, 약대, 첨단 계약학과 이거 거의 다 5월 1등급이 아니면 불가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5등급제에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익대, 건대 요 정도 대학을 갈 때는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러면 2.1등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교과 기준입니다. 종합전형 기준이 아니에요. 교과 기준이에요. 종합전형은 상향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로 내신으로 요 대학을 간다면 내가 생기부 관리 열심히 해서 내 성적 대비 한 칸, 두 칸, 세 칸, 최대 4~5칸까지 올려가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제외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과전형 기준을 보면 건대, 홍대, 숙대가 거의 1.9, 2.0, 2.1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라인을 살펴보면 1.2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성적이 되어야 5등급제에서는 아까 말한 상위 15개의 경계선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대학에 국민대, 숭실대, 서울과계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인하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나 숭실대, 국민대 정도, 자, 요 정도는 교과전형에서 2.3, 2.4였어요. 종합전형은 2.8, 2.9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요. 자, 근데 교과로 보면은 그러면 2.3, 1.5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러면 경기권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까운 곳, 경기대나 가톨릭대나 가천대나 이런 대학들까지 그러면은 경기권 대학에서 좀 먼 데도 있잖아요. 수원대라든가. 근데 말은 수원대지만 수원대가 어딨냐면 오산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 1시간 차로 1시간 4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럼 사실 경기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가지 않고 가까운 경기권 대학을 그래도 가톨릭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면 인천대라든가 그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2점 후반대예요. 2점 후반대. 그럼 요 정도 성적대가 보면 1.8이에요. 5등급제에선. 그래서 우리는 3등급이 뜨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2등급까지가 몇 프로죠? 34%예요. 예. 1등급은 상위 몇 프로죠? 예, 10%. 그러니까 상위 10%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은 조금 어려웠다.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시험 못 봤다. 2등급까지 3등급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그때는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어디냐면 가까운 경기권 대학까지는 2등급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등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3점 중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점 중반부터는 교과 전형으로는 가까운 경기권 대학이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점차 다행이잖아요. 우리 29학년도 학생들에게는 우리 1년 선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죠. 요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 가는구나. 이거를 확실한 정보를 이제 만들어 주고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 남들보다는 더 빨리 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자, 그럼 종합전형은 얘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평가 방식이 달라요.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예요.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평가예요.
물론 대학은 나름대로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 있지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전형 생기부 평가할 때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역량, 하나는 학업 역량, 또 하나는 진로 역량. 요 세 개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대학마다 비율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우리는 진로 역량 50%에 학업 역량 30%에 공동체 역량 20%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대학은 우리는 종합전형이지만 성적이 더 중요해. 그러면 학업 역량 50이고 진로 연관성은 진로 역량은 30%, 공동체는 20%. 근데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 배려와 나눔과 협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건데 다 기본 점수를 다 줍니다. 예, 이번에 5번 항목이 생겼잖아요. 생기부에. 이게 다 해결해줘요. 공동체 역량은. 5번 항목이 뭘까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수시 점수이 다 반영되죠. 예, 2호 조치 이상부터는 부적격 처리가 돼서 아예 지원이 안 돼요. 예,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다 차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반장하는 거 도움이 되냐? 교과부장 하는 거, 학생회 하는 거 도움이 되느냐? 큰 도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학생의 진로 목표가 뭐냐에 달라져요. 이 학생이 정치 외교학과를 가겠다. 교사가 되겠다. 사회복지학과를 갈 생각이다. 간호학과를 가겠다. 자, 제가 지금 말한 진로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 주변에 타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와 나눔이라는 어떤 공동체적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그죠?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임원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전형에서는 최저가 걸음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걸음마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종합전형에 대부분 면접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면접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 면접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번에 28학년도 입시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면접을 발표했어요. SNU 면접이라는 것을 서울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면접이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면접이 하나는 서류 면접, 하나는 재시험 면접, 하나는 의대에서만 보는 MMI 면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의대 안 가는 학생은 뭐 MMI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 면접은 세 개 대학만 시행을 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개 대학만 재시험 면접이고 모든 대학은 다 서류 면접이에요. 서류가 뭐죠? 생기부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아이들도 부담이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면접이 대학별 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좀 더 차별화된 면접 형식을 좀 개발할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건 뒤에서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예, 뭐 서울대라든가 홍대라든가 몇 개 대학만 있었는데 점점 많아질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교과전형은 원래대로라면 내신만으로 뽑아야 되는데 서류를 보더니 최근에 면접도 보는 생각이 생겨나고 종합전형은 생기부만 보고 뽑아야 되는데 면접을 보더니 또 최저까지 요구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점점점 장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걸러내고 마치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그걸 다 넘고 오는 아이들을 이제 뽑아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해 고3 기준으로 면접 유무와 비율을 잠깐 이제 보시면 여기 면접이 없는 대학 중에 고려대 학업우수라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또 고려대 계열적 학원도 면접을 봐요. 이게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에 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트렌드가 뭐냐면 종합전형 전형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종합전형 하나가 아니라 경희대는 하나예요.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하나의 전형만 있는데 대부분 상위권은 2개, 3개, 4개씩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종합전형이 많아질까? 다 뽑고자 하는 학생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은요. 일반고 전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량 비중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계열적합형은 고려대 계열적합은 특목 자사고 전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적보다는 진로 적합도를 더 많이 보고 학업우수는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점점점 많이 만들더니 최근에 4개까지 전형을 늘렸어요. 앞으로 더 만들 생각인가 봐요. 한양대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면접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1분 면접 어느 대학에 본다고 그랬죠? 예, 서연고. 보시면 서연고.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다 서류 면접이죠. 자, 근데 여기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예, 면접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의 탐구형 전형은 서류 100. 예, 면접 없고 최저 없어요. 그죠? 그냥 생기부 활동만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균관대인데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융합형과 성균인재, 과학인재는 모두 면접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금은 아실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성균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사고 학생들, 과고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좀 불만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요 전형에서 이공계 아이들이 함께 싸우기에 일반고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만든 게 성균인재 전형이에요. 그래서 성균인재 전형은 전형 방식은 똑같아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알아서 전형 요소를 보면 아, 나는 여기 유리하겠구나, 나는 여기가 유리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은 앞으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분명히 정책적으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또 그럼 반대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제재가 들어올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4년제 대학의 전형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3천 몇 개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간소화해라, 좀 단순화해라, 학생들이 너무 이거 전형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겠다. 그래서 한때는 모든 대학들이 통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다 비슷했죠. 그래서 전형이 종합전에서 하나씩만 두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좀 느슨해지니까 이제 다 같이 또 여러 개를 늘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정책적으로 또 규제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는 늘어난 추세라는 거예요. 전형이. 자, 논술은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보를 드리지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3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컨설팅할 때 2학년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들은 제가 얘기를 해요. 너는 논술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내신이 있어요. 학교 지망을 잘못해서 학교 배정을 잘못 받아서 학생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내신력이 치열한 학교가 있어요. 다 아시죠? 어떤 학교들인지. 예를 들어서 부평 지역에서 정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어디죠? 부계여고. 예. 애들 부계여고 배정받으면 울어요. 부천에서는 부천여고. 그죠? 또는 상일고. 예. 뭐 최근에는 이제 부천고는 워낙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곳은 역시 부천고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와라 해서 보면 모의고사 성적은 상당히 좋은데 근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 걸 다 따져봐요. 과목별로 학기별로 내신이 상향됐다는 가정하에서 다 따져봤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아무리 얘 내신을 좀 높게 잡아도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딱 정해지잖아요. 아, 이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겠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학생에게 너 내신 공부 계속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은 적어도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맞이할 때쯤에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아무리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가 맥시멈인데 네가 만약에 모의고사에 조금 더 치중하고 수능으로 준비를 하면 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그럼 수시를 전 안 쓰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교과는 상향을 못해요. 교과 전형은. 왜냐면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만 상향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때요? 내신을 내려놓은 친구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도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에게는 결국 논술이라는 카드밖에 안 남죠. 근데 이 논술을 제가 왜 관심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가급적 얘기를 안 하냐면 논술은 재수생, 삼수생, 자사고, 과고 애들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요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을 안 써요. 그리고 내신이 과고 다니는 친구가 내신이 6등급이에요. 과거의 프리미엄을 갖고 갈 수 있나요? 하늘고 친구가 포스코 친구가 상상고 친구들이 내신 5등급 6등급 되면은 이 친구들도 눈이 높기 때문에 너 국민대 가 그럼 안 가요. 너 숭실대 쓸래? 안 써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도 서연고 서성원 가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렇게 아주 치열하고 경쟁률이 일단 명목 경쟁은 50대 1을 넘어가요. 그래서 최저 맞추면 경쟁률이 반토막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일찍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내신은 의미 없습니다. 여기 내신을 보거든요. 내신을 보긴 하는데 의미 없어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었을 때 6등급, 7등급까지 점수, 급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인데 만약에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논술을 써야 되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논술은요 최저 있는 대학을 써야 돼요. 최저 없는 대학을 쓰면 경쟁률을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최초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이에요. 근데 수능 있는 전형을 쓰면 최저 있는 데를 쓰면은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도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뭐 일례로 한국외대 중고교육과는 2명 모집했는데요. 재작년에 학생들이 거의 한 20명 넘게 지원을 했어요. 아니 40명 넘게 지원했어요. 최초 경쟁률이 21대 1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수능 최저 맞춘 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지원자 중에 2명, 최저 맞춘 다 합격이었던 거죠. 예, 논술은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논술은 아마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도 논술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학력고사라서 없었고요. 아마 수능 1세대부터 초창기부터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쭉 논술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뭐 이쪽 정권이든 저쪽 정권이든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 논술 폐지해라. 논술 축소해라. 논술은 사교육을 유발한다. 막 논술이 거의 타겟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도 논술 항상 타겟이에요. 근데 대학들은 꾸준히 늘립니다. 논술 선발을 꾸준히 늘려요.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봐요. 대학들은. 근데 앞으로 더 대학들은 대안이 없을 거예요. 내신 변별 약해졌죠. 수능 변별 약해졌죠. 그럼 우수인재를 어떻게 뽑아요? 결국 대학별 고사를 봐야 돼요. 형식은 면접이지만 내용은 본고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 보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 논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논술을 주로 어떤 애들이 지원한다고요?
예, 재수 삼수생들, 자사고 특목고 애들, 그리고 일반고 애들 중에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 그럼 이런 아이들이 지방 대학이 눈에 살까요? 대부분 서울에서만 모집합니다. 자, 여기 보면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 하나만 제가 봤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대, 연대. 논술 100이래요. 무슨 말이죠? 내신이 아예 없어요. 내신 안 들어가요. 9등급도 갈 수 있다. 얼마나 이게 희망이에요, 아이들에게. 9등급도 갈 수 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거요.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 중에 연대가 있어요. 그럼 연대는 논술 100인데 내신 안 들어가고 수능 못 봐도 된대요. 자, 수능은 응시해야 돼요. 빵점. 내신 9등급. 논술 잘 봐요. 연대 의대 갑니다. 자, 그래서 300대 1, 400대 1 나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한두 장 논술을 써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변화의 방향을 보면 논술은 크게 줄지도 않을 것이고요. 크게 늘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증가하는 선에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전형 뭐라 불렀죠? 이 파란 것들을 전형 요소. 자, 전형 요소 중에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겠죠.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시는 수능 100전형이에요. 자, 그런데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딱 하나 있었어요. 3년 전에. 어느 대학이죠? 서울대. 서울대는 수능 아무리 잘 봐도 안 뽑아주겠대요. 너 생기부 가져와 해서 교과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부분에서 2명의 교수가 이 학생을 들여다보고 성적 보고 어느 과목 이수했는지 보고 이 학생의 세특을 통해 활동 내용을 본 다음에 A, B, C 중에서 하나를 택해줘요. 이 학생 B. 그럼 두 번째 교수가 나는 A.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값으로 이 학생의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가 반영이 돼요. 서울대는. 그랬더니 고려대가 그 다음에 따라했어요. 우리도 수능에서 교과 볼게. 자,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대학들이 성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지금은 다 교과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정말 특이한 거는 이따 뒤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대예요. 성대는 28학년도에 정시 학종을 신설하겠대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인데 정시 학종은 뭐야? 정시 모집 시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대요. 완전히 파격적이죠. 성대가 사범 계열만 그렇게 뽑겠대요. 28학년도부터. 사범 계열.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괜찮은 방식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모의고사 몇 번 보는지 혹시 아세요? 고등학교 입학하면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 총 14번. 그죠? 14번을 보는데 이 중에 진짜 모의고사가 있고 가짜 모의고사 있어요. 말에 어폐가 있어요.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가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가 있어요. 학력평가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가 결정을 해요. 학교가 우리 학교 이번에 부산교육청 모의고사 본다. 야, 우리 학교는 이번에 학교 학사 일정이 좀 많아서 애들 수학여행도 가고 뭐 하니까 올해는 안 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3, 6, 9,
10월 이렇게 상력평가를 봅니다.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4번. 그러면 두 개가 남았죠. 이게 모의평가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모, 구모. 근데 이제 구모라는 말은 사라질 거예요. 28학년도부터. 8월로 땡긴대요. 육모, 팔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원서 언제 쓰냐면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9월 둘째 주에 써요. 근데 9월 첫째 주에 구모를 보고 나면 가채점 결과밖에 없어요. 성적표를 못 받아본 상황에서 원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달 땡긴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면 우리 아이들 눈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등급에 꽂힙니다. 등급. 그런데 자, 저 뒤에 학생도 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주지시킵니다. 100분위를 봐라. 100분위를 봐라. 너 이번 시험 잘 봤니? 얘 몇 등급이에요? 아니, 100분위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100분위. 왜냐면 이 학생의 과목별 성적이 4개의 지표로 표기가 돼요. 첫째,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원점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겠죠? 예. 이거 상대평가니까. 두 번째, 등급. 등급은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수능과 모의고사는 여전히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계속.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을 여기 보면 34만 7천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9단계로 쪼갠 거잖아요. 상위 4%, 그래서 4%에서 또 11%, 11%에서 23% 이렇게 쪼개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가장 직관적으로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등급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수능 최저에서만 활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정시에서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는 표점으로 뽑아요. 이 표준 점수만으로 뽑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보라고 하냐면 표준 점수는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점수가 들쭉날쭉해져요.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잘 보면 표점 올라가고요. 쉬운 시험에서 애들이 다 같이 잘 봤는데 나도 잘 보면 표점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는 얘는 조금 불안정해요. 그래서 100분위가 훨씬 좋습니다. 100분위가. 그래서 이제 100분위를 보면 96% 이상이면 1등급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6% 밑에서 89% 사이가 2등급인 거고 77%까지가 3등급인 거고 60%까지가 4등급인 건데 내가 2등급 초반인지 후반인지 3등급 초반인지 후반인지 내가 지금 몇 문제를 더 풀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과목별로 이 학생이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는데 B라고 돼 있죠. B. 여기 보면 B, C, 여기 보면 D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의 난이도예요. 문제의 난이도. A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예. 2등급짜리가 2라고 돼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2. 다 틀렸네요. 2. 네. 우리가 흔히 필러 문항이라는 거 있죠. 필러 문항. 정답률 20% 미만.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정답 맞춘 애들 20명 미만일 때가 2예요. 그러면 자기가 시험 보고 나서 이걸 더 보면 아, 내가 A, B를 많이 틀렸다. 뭐 해야 돼요? 이 친구를 빨리 교과서 펴서 개념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C가 좀 많다. 그럼 이 친구는 개념은 된 건데 지금 응용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다 맞았는데 2등급 몇 개가 조금 문제다.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초고난이도 문제들만 선별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능은요. 올해만 해도 올해 수능이 55만 명 정도 봐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항상 학력평가를 30만 명 중반대거든요. 그럼 20만 명은 안 본 거잖아요. 20만 명이 누굴까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수생이 재수3수생들이 한 16만 명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같이 수능 보는 애들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검정고시, 예, 검정고시 출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55만 명 정도를 이뤄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사실상 고3 되고 수능 되면 떨어질 가능성까지 예측을 해야 돼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8대2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체 통계예요. 수시 80%, 정시 20%. 예.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수시 준비하는 게 맞죠. 정시는 거의 재수생들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현실입니다. 이 지역 아이들 대부분 7, 8알은 다 수시로 대학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과 모집 비율이 제일 내신으로 뽑는 교과가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3%고 수능이 18%고 막 이렇잖아요.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볼게요. 자,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 내신으로 뽑는 것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11%밖에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35%, 36%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40%예요. 왜? 이거는 정부가 정확히는 16개 대학이에요. 정확하게 16개 대학을 지정을 했어요. 너부터 너까지는 무조건 정시로 40% 이상을 뽑아. 예, 아니면 대학의 재정 교부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울며 겨자 먹기 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시 비율을 줄이고 싶은 대학은 선진화 교육 방안을 입시 방안을 내놔라. 그럼 그걸 보고 니네가 정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해줄게. 했더니 서울대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서울대가 우리 줄일게요 하면서 면접 방식도 바꾸고 아이들 평가 방식 바꾸고 그 다음에 추천 인원 3명으로 늘려주고 이 조건으로 줄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나머지 대학들도 제가 보기에 다 준비 중이에요. 예. 정시는 줄일 것이다. 예. 자, 이렇게 표로 보면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평균이고 붉은색이 상위권 대학의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30%대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그럼 요만큼이 줄어들면 요게 어디로 갈까요? 상위권 대학은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고 싶을까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대부분을 다 학종으로 옮길 거예요. 학종으로 옮기고 뭐 논술을 조금 늘리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시가 줄어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현재 이제 고3 27학년도 그리고 지금 고1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28학년도 그러니까 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29학년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고대, 한양대, 시립대, 성대, 경희대, 건대, 동대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신으로 뽑는 교과에서 생기부를 반영했던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27학년도에 숙대가 이제 추가됐어요. 서류를 30%를 보겠대요. 30% 최저를 대신 없애버리겠대요. 교과 전형인데 최저를 없애고 서류를 보겠다. 신입대는 10%에서 서류 반영을 20%로 늘리겠대요. 그럼 28학년도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이 학생들 지금 고1 애들이 고2가 돼서 4월과 5월에 발표되는 대입전형 계획에서는 분명히 교과의 서류 반영 대학은 2-3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사회과 대학에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시는 순으로 뽑아야 돼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는 순으로 뽑아야 돼요. 그런데 대학들도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 수능에서 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뭐가 빠져버렸죠? 미적분 2가 빠졌어요. 기하도 안 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계 애들이요. 지금은 선택제잖아요. 인문계 애들은 수원, 수2에다가 추가로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요. 그럼 수원이 뭐냐면 대수예요. 수2가 미적분 1이에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게 인문계예요. 그럼 이과 애들은 수원, 수투 플러스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걸 대학들이 요구했죠. 예. 이공계 오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 확통 선택자는 우리 대학 정시로 못 온다. 지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편안에 보니까 대수, 미적분, 확통만 보고 미적분 2하고 기하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계열 상관없이 모든 응시생이 다 똑같이 보잖아요. 심지어 과탐이 몇 과목이죠? 지금? 과탐이 물화생지 1, 2에서 8개예요. 8과목. 사회탐구가 9과목이에요. 합해서 17개잖아요. 그럼 지금 입시에서는 17개 탐구 과목 중에 학생들에게 2개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이공계애들은 자연스럽게 과학 8개 중에 2개, 인문사회계들은 사회탐구에서 2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정시로 가려면. 근데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언제 배우죠? 고1 때. 고1 때 배운 걸로 수능을 못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이런 생각하겠죠. 얘가 우리 대학 전기전자공학과로 오겠다고 원서를 썼는데 이 학생이 물리를 아예 안 배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물리도 안 배운 애를 어떻게 뽑아요? 그죠? 생명공학과 오는 친구가 생명과학을 안 배우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들은 정시에서 생기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서울대만 고려대만 하던 것이 이미 올해 입시에서 연대, 성대, 한양대 추가됐고요. 내년 입시에서 중대, 동대, 성균관대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28학년대는 이 밑으로 경희대, 건대, 시립대 추가될 거예요. 29학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홍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국민대, 숭실대, 아마 인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정시에서 교과 보겠다. 근데 이제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은 달라요. 여기는 정성평가고 여기는 정량평가죠.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 논패스 개념이에요. 아, 요 정도면 괜찮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정량평가는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해서 점수화해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발표된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2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지역균형은 추천서가 필요해요. 현재 몇 명까지죠? 학교당 2명. 근데 3명으로 늘려주겠대요. 그리고 면접 방식을 바꾸겠대요. 지금까지는 지역균형이 서류 면접이었어요. 근데 지금 SNU 면접을 바뀌는 이 면접이 뭔가를 제가 봤더니 3가지 유형을 융합해서 보겠다 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용형 면접, 토론형 면접. 근데 이거를 학생에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의대생들 뽑을 때 썼던 MMI 면접이 있는데 그걸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분, 15분인데 한 30분, 40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실을 여러 개 두고 학생이 A 면접실, B 면접실, C 면접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예, 좀 면접이 상당히 강화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추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은 내가 생기부가 좋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일반 전형. 왜? 이미 면접이 50%였거든요. 이걸 더 늘리진 않겠다. 예, 정시에도 직윤과 일반 전형인데요. 정시 직윤은 교과 역량평가가 40%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변했어요.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이 변했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보고. 왜 놀랬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중위권 이상 대학은요. 정시에서 무조건 표준 점수로 뽑았어요. 근데 서울대가 수능을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수능 성적을 아예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1단계에서 등급만 갖고 뽑겠대요.
등급만 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이잖아요. 그럼 상위 100분위로 따졌을 때 상위 0.1%부터 상위 4%까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로 수능 성적을 환산해서 60점 그리고 교과 전형 40점 이래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과 평가는 일반 전형에서 정시 일반 전형에서 20%밖에 안 들어갔는데 2배 40%로 늘렸죠. 자, 그래서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놓고 봤을 때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대학들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신뢰도가 낮은 만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교과를 선택했구나. 교과 역량을 중시하는구나. 그럼 교과 역량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 가지라고요.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기부가 아닙니다. 생기부 안에서 교과. 세 가지죠. 성적, 과목 이수, 지금 고교 선택제니까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리고 세특. 요 세 가지를 보겠다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원이고요. 자,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전형이 융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처럼, 종합 전형인데 교과에서 했던 최저를, 수능 전형인데 교과를, 뭔가 막 다 반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그럼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 이런 변화 속에서 내신만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이제 힘들다. 선택의 폭이 좁다. 생기부만으로도 가기 어렵다. 학종에 최저가 있을 테니까. 수능만으로도 어렵다. 교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위권 이하에서는 하나만 해도 뽑아주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니까. 자, 그럼 대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3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내신과 관련해서 고교 선행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특히 본인의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의 선행을 더 해야 되는지, 그죠? 당연히 이공계 학생이라면 수학 쪽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포커스는 고1에 일단 맞춰져 있을 거예요. 중3이라면 고1에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 공통 수학을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은 몇 번이나 보고 들어갈까요? 평균적으로. 예, 제 상담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2번 정도 봅니다. 그런데 빠른 아이들, 좀 진도가 빠른 아이들은 보면 이미 고2 과정을 얼마 전에 상담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 고2 과정을 거의 끝내고 있다. 예, 이런 아이들도 있고, 예, 고1 과정을 확실히 끝냈는데 고2 과정이 이제 시작했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데 과목별로 국어면 국어, 그러니까 국어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처럼 시험 공부를 짧게 해서 좋은 성적 내기는 어려워요. 워낙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등문법이나 고등문법이나 수능문법에 큰 차이는 없고 난도의 차이니까 미리 문법을 뭐 끝내놓는다거나 또는 문학 작품의 경험수를 늘려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해력을 키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뭐 중1 정도까지의 어떤 과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거는 뭐 성장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제가 왕별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만약 물으면요, 중3 때 해야 될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뭐예요? 그럼 진로 설정이요. 진로가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를 안 가도 일반고 부천에만 2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다릅니다. 교과는 크게 2개가 있어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전문 교과가 2개가 있어요.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2.
그러니까 전문교과 1이 특목고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2가 특성화고 직업고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다 보통교과였어요. 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전문교과 1이 특목고 과목이 다 보통교과로 넘어왔어요. 전부 다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가 넘어오면서 계열 심화 과목이라고 그래서 계열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어 심화 계열 과목, 과학 계열 심화 과목, 예술 계열 심화 과목, 외국어 계열 심화 과목, 국제 사회 계열 심화 과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과거에서 배우는 거, 국제고에서 배우는 거, 외고에서 배우는 거 이걸 다 일로 넘겨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일반고에서는 이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학생에 가르치기 위해서 좀 적어도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아이들을 과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나 강사, 외부 강사를 수급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마다 하나씩의 특성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어 중점 특성화, 우리는 국제계열 특성화, 우리는 과학 중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 전문교과 과목들을 하나나 2개 정도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엔 있지만 여기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기전자공학 가려면 A고등학교 가면은 배울 수 있는 걸 B고등학교 못 배우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천의 A고등학교에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돼요. 그럼 인근 학교에는 우리 학교는 저게 없어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이게 오픈이 되면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을 해서 선발합니다. 또 한 15명, 20명 모집하는데 애들이 한 4, 50명 이제 응시하면 선발된 애들이 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서. 근데 이제 이동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개설을 해줘요. 그래서 매 학기 한 과목씩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이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있고요. 예, 지원하다가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기간에도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들어야 돼요. 학원 수업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진로와 맞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빨리 알아보고 그 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로 설정이 중요하고요. 교육과정은 이미 2025학년도 올해 고1 아이들 거 보면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요거 탐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라. 언제 과목 선택을 하냐면 7월에 결정합니다. 1차 조사 7월, 2차, 3차 9월 끝이에요. 9월 넘어가면은 아이들 과목 선택 변경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이 7월부터 9월까지 2학년 때 뭘 배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2학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3학년 때 뭘 배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뭔가 직업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어린데 뭐 확실히 장래의 희망과 꿈을 갖고 나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후까지는 이때까지예요. 내년 7월까지는 무조건 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째가 동아리 전 때, 그리고 첫 번째가 원서 쓸 때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왕이면 원서 쓰기 전에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정하지 못했다면 3월 초까지 정해야 돼요. 왜냐면 3월 둘째 주에 아이들 동아리 지원하거든요. 요즘 동아리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왜? 자율 동아리가 안 들어가요, 입시에. 창체 정규 동아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동아리가 그 학교에 하나, 물리 실험 동아리 하나, 코딩 동아리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선호하는 전공 비슷하잖아요. 막 몰립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미달 동아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동아리에서 1년 동안 버텨내야 됩니다. 생기부는 이미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그래서
학교가 배정받으면 우리가 원서 쓰고 학교 배정받는 게 1월이잖아요. 1월 중순경. 그럼 배정받으면 내가 배정받은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고 내 진로에 맞는 동아리가 뭐뭐가 있는지를 보고 1지망 동아리, 2지망 동아리 정해놓고 그 동아리가 어떻게 선발하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옛날처럼 가위바위보 뽑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면접을 봐요. 고등학교 동아리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내 생기부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3월에. 예. 그리고 이제 창체 활동은 중학교하고 좀 다르죠. 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해도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보면 선생님들이 써주고 싶은 거 써줘요. 학교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됐든 100명이 하든 그냥 다 같아요. 생기부 거의 다 보면. 차별이 없죠. 근데 고등학교는 철저하게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생기부가 변합니다. 바뀝니다.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창체 활동을 집중력 있게 하려면 진로가 있어야죠. 진로가 없으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유전공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이들 빨리 진로 정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저희는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6일 부천지역, 10월 30일 부평지역 고교 선택 관련해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학교별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